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복준입니다. 불편한 어떤 그 영상이나 사진도 있을 수 있는데, 테드 번드라는 35명을 연쇄살인해 가지고 큰 그 미국의 반향을 일으켰던 아주 잘생긴, 또 법정에서 자기 변론을 스스로 했던 테드 번드에 의해서 오늘날 연쇄살인 범죄자라는 용어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늦습니다. 유영철이 그 다음에 서울 서남부 살인사건에 13명 살해했죠. 정남규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면서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연쇄범죄, 특히 연쇄살인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그 국립중앙경찰학교의 교수위원으로 근무할 때 이거 프로파일링이라는 어떤 그 기본 개념도 도입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부터 그 이후에 연쇄 살인 범죄에 대한 어떤 그 이론적인 정립 같은 거를 요구하기 시작했고, 그게 좀 많이 반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연쇄 범죄는요,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서 요 패턴을 알게 되면 연쇄범죄를 예방하거나 연쇄범죄자를 검거하는데 상당히 효율적일 수 있겠다 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7단계론이라는 게 있어요. 연쇄 범죄자의 심리 단계별 특성인데요. 심리 단계별 특성 7단계라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연쇄 범죄자의 첫 번째 단계는 심리적인 준비 단계입니다. 심리적인 준비 단계예요. 이들은 그 범행을 시작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우리들한테 보여지는 모습은요, 굉장히 건실한 회사원, 이웃에게 인사 깍듯이 하는 아주 예의 있는 청년 등등으로 이렇게 불립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저렇게 사람을 연쇄적으로 살인할 수 있을까 하는 정도로 의심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태를 취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범죄학자는 그런 사람들을 양복을 입은 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심리적인 이 준비 단계, 그 자기만의 공상에 빠져가지고 이때부터는 막 갑자기 그 후각, 청각, 그 다음에 촉각이 예민해지기 시작하고요. 사물이 아주 뚜렷하게 보이기도 하고 시간이 느리게 가는 느낌, 이런 그 느낌을 갖는다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뭔가 이제 내가 뭔가를 좀 집착해서 해야 되겠다는 강박을 느끼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심리적인 준비 단계에서 1단계가 느끼는 그런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환각적인 사고를 많이 하게 되고요. 대체로 성적인 판타지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우리 그 1단계 심리적 준비 단계 1단계 예를 좀 들다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그 온보연이라는 사람, 그 연쇄살인 범죄자 있어요. 그 사람이 38살이었는데 본인의 나이만큼 38명에서 50명을 살해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도구도 준비하고 사전에 계획을 세우기도 하는데, 38세 38명에다가 아주 집착하는 어떤 강박적 충동을 계속 이어갔던 그 결과가 그 1단계 심리적 준비 단계였다고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1단계로 심리적인 준비 단계가 정리가 되고 나면 그 사람들은 2단계로 들어가는데, 이때를 낚시질 단계라고 부릅니다. 낚시질 단계. 이때부터는 이제 마치 낚시꾼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밑밥을 뿌려놓고 고기들이 모이게 한 다음에 낚아채려는 이제 그런 작업을 하는 것과 같은 거죠. 매우 이때는 본인도 긴장하고 집중력이 높아져서 거의 편집증적인 행동 패턴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 두 번째 단계의 어떤 이 범죄자의 사례를 좀 들어보면요, 미국의 존 게이시라는 연쇄살인범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자신이 평소에 선호하는 피해자들을 찾기 위해서 호스트바하고 그 다음에 빈곤한 주택가를 배회 이렇게 했습니다. 그 낚시질 단계. 그러니까 거기다 밑밥을 뿌린 거죠. 뭐 한국 사례 2단계 같은 경우는 강우순이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우순 같은 경우는 본인의 차를 끌고 나와서 여성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는 곳에 나타나죠. 거기에 나타나 가지고 거기서 낚시를 하는 거죠. 그때 이제 강호순이 같은 경우는 아주 괜찮은 차, 그 다음에 일부러 본인의 차량 문을 전부 다 열어줍니다. 그래서 밖에서 강호순이 차 안을 들여볼 수 있도록 했어요. 그 차 안에는 뭐가 걸려 있었냐면, 이게 낚시질 단계의 낚시 밑밥 같은 건데, 개하고 이렇게 찍은 사진, 가족들과 찍은 사진을 딱 붙여놨어요. 일반적으로 차 안에 가족 사진, 그 다음에 자기 개하고 찍은 사진을 붙여놓으면 밖에 있는 사람이 인식할 때는 범죄자로 인식하기가 어렵죠. 그거를 밑밥 형태로 노렸던 게 강우순입니다. 물론 뭐 개 같은 경우는 강우순이가 나중에 죽입니다. 그 개도. 이제 그게 이제 2단계에서 낚시질 단계고요. 3단계 들어가면 이제 이거를 구애 단계라고 그래요. 구애 단계. 이제 피해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현혹하고 유혹해 가지고 내가 미리 만들어둔 2단계에서 만들어둔 고장수로 유인하는 단계, 끌어들이는 단계. 이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구애 단계라고 하는데, 시카고의 건축업자 아까 말씀드린 존 게이시 같은 경우는 주로 이 소년들을 유혹해서 성적 폭행을 했거든요. 근데 이때 이 구애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존 게이시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한테 취직을 시켜주겠다, 이런 형태로 덫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일을 했고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범죄자 유영철 같은 경우는 아마 여러분들이 거의 아실 거예요. 주로 안마 시술소 여성들을 유인을 했죠. 본인하고 연관이 있는, 또 인연이 있는 안마 시술소 여성들과 관련돼서 그 여성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네 번째 단계를 이제 포획 단계라고 그래요.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말 그대로 캡처죠. 덫에 딱 걸려드는 이제 그 포획 상태예요. 이때는 완전히 제압하는 단계입니다. 일단 구애 단계 유혹해 가지고 끌어들인 이 피해자를 진짜 무지막지하게 폭행 내지는 과감한 어떤 가해 행동을 해 가지고 꼼짝 못하게 이제 끌어들이는 단계. 이때 이제 이 가해자들, 이 범죄자들이 최고의 희열을 느낀다고 그래요. 왜? 피해자를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면서 속된 말로 갖고 놀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포획 단계에서 행사하는 어떤 물리력 같은 거를 보면요, 테드 번디 같은 경우는 쇠 지렛대를 들고 다니면서 그걸로 그냥 마구잡이로 폭행을 해서 꼼짝 못하게 했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제 실행 단계입니다. 이때가 이제 사람이 살해되는 단계죠. 더 머더라고 그러는데요. 포획한 피의자를 상대로 해서 의식을 치르는 단계. 즉 말하면 살인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의식입니다. 이때 이들은 더할 수 없는 오르가즘을 느낀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존 웨인 게이시 같은 사람 같은 경우는요, 종교하고 연결을 시켰어요. 피해자를 살해하면서 성경 시편 23장을 읽어주면서 죽음 앞에 용감하라, 뭐 이런 설교 비슷한 것도 하고요. 그러면서 자기 어떤 우쭐함, 우월감을 느끼는 거죠. 뭐 조셉 킬링거 같은 경우는 자기 16살짜리 자기 아들하고 같이 범행하면서 자기가 납치하고 끌어들인 피해자들 성기를 절단하고 이러면서 오르가즘을 느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상 단계, 여섯 번째 단계를 회상 단계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요. 토템입니다. 토템. 일단 살해하고 피해자를 완전히 제거한 다음에 자기의 어떤 승리감, 절정감, 이거를 이제 충분히 느꼈는데, 자, 끝나고 났으니까 허무해지잖아요. 그 허무해진 마음을
일정 기간 냉각기를 거치고 일정 기간 그 기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게 토템입니다. 피해자의 손가락을 잘라서 보관한다든지 유골을 보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마치 트로피처럼 이렇게 이제 기억할 물건을 수집하거나 혹은 사진을 찍거나 뭐 녹화를 해둔다거나 뭐 이런 거 등등을 이제 회상기 6단계라고 일반적으로 부릅니다. 온보현 사건 같은 경우는 살인 일지 같은 거를 써가지고 회상을 했어요. 38명 자기 나이만큼 죽이겠다고 나섰던 온보현 같은 경우는 살인 일기를 썼습니다. 살인 일기를 써서 그거를 읽고 또 읽고 하면서 다음 사건까지 그걸 보면서 그 회상기를 거쳤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침책인데요. 자, 이와 같이 1단계에서부터 6단계까지 쭉 이어지는 어떤 그 일련의 행위를 해가지고 충분히 본인의 어떤 살인의 충족을 오르가즘을 느꼈다면 7단계에 들어가면 다 허무해진 거예요. 이때부터는 굉장히 본인이 허무해지고 뭐 어떤 범인 같은 경우는 극단적인 선택 뭐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하는 그런 충동을 느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안 되겠다. 다 해놓고 나니까 너무 허무하다. 그러면 지금부터 또 다시 새로 1단계로 돌아가서 새로운 그 희생자를 내가 찾아야 되겠다. 이런 강박에 시달리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연쇄 범죄자의 심리상 단계의 1단계부터 7단계 과정입니다. 연쇄 범죄자들은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뭐 90% 이상의 연구 결과 1단계, 2단계, 요 1단계에서부터 7단계의 어떤 이거 유형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으로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아마 연쇄 살인 범죄자하고 이야기를 하면 대한민국에서는 뭐 저부터 그렇습니다만은 범죄학자들이 우리나라 연쇄 살인 범죄자 연구 유형 중에서 일단은 단연 톱으로 인식하는 유영철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유영철은 20명의 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둔기로 살해한 다음에 정확하게 17에서 18토막으로 시신을 훼손해서 유기하는 아주 만행을 저질렀죠. 애초에는 유영철이가 21명을 살해한 걸로 기소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서울 서남부 살인사건에 13명을 살해했던 정남규가 검거되면서 정남규가 검거돼서 경찰에서 제1성이 뭐였냐면요. 본인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제1번으로 말했던 게 뭐냐면 유영철이가 21명 죽였다고 그러는데 한 명을 내 사건을 훔쳐갔습니다 하고 말했어요. 유영철이는 20명을 살해한 거고 유영철이 혐의 1명 중에 본인이 살해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문동 그 여대생 살인사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살해했다는 거죠. 그래서 경찰과 검찰이 다시 재수사를 해가지고 그게 정남규가 살인한 걸로 밝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공소장이 변경돼서 유영철 같은 경우는 20명을 20명을 살해한 걸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이 유영철이 같은 경우는요 연쇄살인 범죄자가 취하고 있는 어떤 그 형태 중에 권력형이라는 게 있어요. 힘을 과시해 가지고 피해자를 자기 앞에 끌어다 놓고 좌지우지하면서 마음대로 갖고 놀 수 있고 주물떡거릴 수 있다는 그런 권력형 지배 형태의 범죄자라고도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그 연쇄살인 범죄자 중에서 심각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명감형입니다. 그 사명감형이라는 게 뭐냐면요. 범인 혼자서 어떤 사회에 대한 책임감, 그 다음에 사명감을 느끼는 겁니다. 이를테면 우리 사회에는 이 성매매 여성이 존재하면 안 돼. 저들이 이 사회를 어둡게 하는 거야.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건 법이라든지 국가에서 이걸 처리하지 못하니까 나라도 나서서 저 성매매하는 여성들을 제거하기 시작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본인 스스로 혼자서 사명감을 느끼고 마구 살해하고 다니는 그런 그 사명감형 연쇄살인도 가끔 있습니다. 외국 사례는 상당히 많이 있고요. 유영철 같은 경우도 뭐 처음에 검거됐을 때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부를 독점한 이 부유층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헐벗고 힘들게 차별받고 산다. 따라서 뭐 해화동이나 강남 쪽에 있는 부유층들을 내가 차례차례 살해했던 것이다 하고 그 얘기를 했지만, 그거는 사실 즉 말하면 사명감형 그 범죄자 있다고 본인은 주장하지만, 그거는 유영철이 전체 사건 맥락을 보면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건 거짓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유영철이가 살해한 사람 중에는 안마시술소에서 일하는 힘없고 약한 여성들도 많았고요. 그 다음에 길거리에서 노점상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영철이가 뭐 부를 독점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나는 어떤 사명감을 느끼고 범행했다 하는 얘기는 거짓말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쇄살인 범죄자에서 가장 심각한 게 이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쾌락형 살인마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이들은 사람을 살해하고 사람을 죽이는 과정에서 느끼는 희열감 때문에 그냥 사람을 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쇄살인 범죄자 중에서 가장 어떤 정점에 있는 이 범죄자라고 하면 쾌락형 살인자라고 부를 수 있고요. 유영철이는 어떤 면에서 보면 본인 스스로 소지하기 편한 손망치를 개조를 했어요. 손잡이를 개조를 해서 그걸 들고 다니면서 완벽하게 준비하고 범행하고 토막내고 유기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어떤 쾌감을 느꼈기 때문에 유영철 같은 경우를 쾌락형 연쇄살인자의 어떤 전형으로 성격 규정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보여지는 게 유영철이가 그린 그림입니다. 유영철이는 원래 그림을 잘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예술고등학교에 들어가서 화가가 되려고 했는데 유영철이가 생맹입니다. 생맹이다 보니까 그건 포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림을 상당히 잘 그리고 유영철이가 이 수녀님 있어요. 조성애 수녀님하고 이제 교도소에서 수감돼 가지고 지금 사형 확정인이죠. 요즘에는 사형수라고 부르지 않고 사형 확정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수녀님하고 이 글을 주고받은 이런 편지 내용이 있는데, 이거를 뭐 읽어보면 일견 어떤 사람들은 의식이 있는 것처럼 인식하지만 상당히 위선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토가 나온다고 얘기하는 범죄학자들도 있습니다. 뭐 맨 마지막에 보면 뭐 세상의 어둠을 보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겠지 하는 막연한 어리석음에 대한 한탄. 그러니까 이게 전부 남의 탓입니다. 그리고 마치 뭐 자기가 뭐라도 되는 것 마냥 단 한 명의 거지가 떨고 있는 한 우리 모두에게 행복할 권리는 없다, 이렇게 뭐 쓰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남의 가족들 20여 명을 그렇게 무참히 살해하고 그랬던 사람이 자기 자식, 유일하게 자기 아들 같은 경우는 아빠가 연살인범이라는 걸 알아가지고 아빠의 정체를 알아버려서 힘겹게 살아갈 내 자식을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진다고 저렇게 얘기하면서 애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율배반적이죠. 이제 하나 좀 소개를 드렸고요. 뭐 우리나라의 연살인범 관련돼서는 유영철이, 정남규부터 온보연, 정두영 생각보다 많습니다. 기회가 되면 뭐 소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연쇄살인 범죄가요, 연쇄살인 범죄라는 그 유형이 생겨나고 인식하기 이전인 조선시대에도요 연쇄살인 범죄는 있었습니다. 있어 왔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양태를 연구한 게 80년도 후반이라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 연쇄살인 범죄 또 혹은 제가 경찰학교에 있을 때 프로파일러 과정을 만들었다고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이 시세계 최초의 프로파일링이 있었던 사건, 뭐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영국에서 일어났던 잭 더 리퍼 살인 사건입니다. 1888년경에 영국 런던에서
10주간에 걸쳐서 5명에서 7명 가까이 되는 그 여성들, 거의가 그 여성들도 또 성매매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명가명 그 살인 사건이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그 정의를 내리기는 좀 합당하지 않다는 게 그 일반적인 여론입니다. 이 살인 방법 자체가 그 성기의 공격, 그리고 그 성기, 그 훼손한 성기 속으로 장기를 빼내 가지고, 심장 같은 경우는 가방에 따로 넣어서 가져가 가지고 그 범죄의 어떤 특성 때문에 그 당시에 이런 이 범인을 추정을 했습니다. 평균 또는 그거보다 작은 신장의 백인일 것이다. 그리고 1888년 당시에 나이는 20살에서 40세 사이일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노동자나 하층민 복장은 안 했을 것 같다. 그리고 이스트엔드 지역에 거주지가 있었을 것이다. 의학적인 시술 경험이 있을 것이다. 오른손잡이다. 일정한 직업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의 프로파일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그때 처음으로 영국 경찰에서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잭 더 리퍼 살인사건 하니까 일반적으로 잭 더 리퍼라는 사람이 범행한 걸로 알고 있지만 아닙니다. 저 잭 더 리퍼라는 거는 아직도 범인은 검거되지 않았고, 한참 영국 경찰이 수사하고 있을 때 언론사로 내가 범인이라고 하면서 편지를 썼던 사람이 그 편지 끝 부분에 잭 더 리퍼라고 사인을 해놨기 때문에 검거하지 못했지만 잭 더 리퍼 사건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건입니다. 뭐 영구 미제 사건이죠. 현재 상태에서는 아직도 검거하지 못했던 이런 잭 더 리퍼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연쇄 범죄에 대한 어떤 그 개념, 그 다음에 그 연쇄 범죄 속에서 연쇄 살인 범죄만 꺼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특징이라든지 어원 이런 것 등등을 좀 설명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32년 동안 일선 강력 현장에서 이 형사, 강력 형사로 일을 했습니다. 퇴직해 가지고 이제 10여 년이 흘렀습니다만은 아직도 꿈을 꾸고요. 잠자다 보면 뭐 집에서 이제 집사람이 이렇게 깨우기도 해요. 막 제가 저놈 잡으라 하고 소리 지르고 뭐 이런데요. 막 그러고 주먹질하고 막 그 침대를 하도 차가지고 저희 집엔 그 침대가 많이 부서졌어요. 그래서 아마 제 어떤 그 전생이 무슨 그 죄를 지은 것인지 아니면 어떤 그 인연에 의해서 형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형사는 자신이 해결한 그 사건의 기억 속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지금은 이제 형사를 마치고 제가 야인으로 돌아왔지만 지금도 범인 잡는 꿈을 꾸고요. 아마 제가 사망할 때까지, 제가 이 삶을 다할 때까지 그건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강의에 대해서 오늘 뭐 혹시 우리 그 현직 형사들이 혹시 본다고 그러면 꼭 이 얘기 해주고 싶습니다. 한 번 형사는 그 영원한 형사니까 형사로서의 어떤 긍지 잊지 말라고 이런 말 하고 싶습니다. 예, 뭐 짧은 시간 동안에 아주 그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드릴 수 없었고 그냥 겉핥기 형태로 그냥 집약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미숙한 강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